네, 반갑습니다. 실천기술론 6장 그리고 8강 할 차례인 것 같아요. 아마 수업 시간으로는 한 8번째 시간 8강 같고 진도에서는 6장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영상으로 하니까 자꾸 내가 그 진도랑 강의 그 내용이랑 조금씩 좀 괴리가 납니다. 그래서 진도 강의랑 실제 영상 들어가는 강의가 조금 차이가 날 것 같고, 어, 그, 뭐지? 아마 5장까지가 개입 방법 같은 걸 좀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한 2장 정도는, 뭐, 소시오 드라마, 사이코 소시오 드라마, 한 이론 한 강 하고, 실제로 만나서 한 강 정도, 한 2장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하면 이 앞부분은 그렇게 했을 것 같고 오늘부터 한 2강 정도 아마 가족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맞지? 오늘 진도상 가족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실천 기술론 같은 경우는 내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하고 했을 건데 이게 어, 완벽한 하나의 강의로서 어, 가르치기에는 좀 내용이 너무 좀 작거나 너무 작아요. 어떻게 독자적인 내용이 좀 작습니다. 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천 기술론과 실천론이 원래 한 과목이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과목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 나라도 좀 많고 뭐 하다 보니까 이 그 실기론만 위한 어떤 독자적인 내용이 타 과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수업 말고도 다른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했던 이야기를 또 해요. 뭐 가족 평가 보면 우리가 조사론에서 배웠던 푸계평에서 배웠던 내용 나오고 또 어디냐 뭐 정신욕동 이론 모델 앞에서 인행사나 했던 내용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 독자적인 어떤 내용을 많이 못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마다 여러분이 보시는 교과서마다 내용도 조금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내용이 많다 보기보다는 적어서 그런 경우가 좀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래도 교과서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이 가족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티 경험주의랑 구조주의 두 가지가만 나올 건데 주로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가족 뭐 경험주의 아니면 뭐 뭐지 경험적 가족 치료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뭐 경험주의라고 쓰기도 뭐 경험적 가족 치료 뭐 이런 표현도 치료지 치료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사티어에 대해서 버지니아 사티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해해 보면 어떨까? 이게 스펠링이 뭐더라? V지? 그냥 제가 그냥 V만 할게요. 버지니아 사티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88년에 돌아갔어요. 내가 이게 날짜를 몰라가지고 적어놨는데 1916년이지. 1916년부터 1988년까지 살아계셨던 좀 꽤나 오래 사셨죠. 이 나이 이 시기에 비해서 72 정도 사셨던 것 같은데 버지니아 사티어 이야기를 좀 합시다. 카메라가 좀 이상한가? 되게 어둡게 보이죠? 낮에 찍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밤에 찍으려고 하는데 뭐 그래도 할게요. 자, 버지니아 사티어에 이런 말 있죠. 사람은 서로의 공통점 때문에 친하게 되고 차이점 때문에 성장한다. 제가 일부러 좋아하는 말이라서 좀 적어놨어요. 우리가 누군가 친하게 지내는 거는 마음이 통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뭐 좋아하는 사람, 친한 친구들하고 보면 대부분 뭔가 좀 비슷한 점 때문에 끌리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성장해 나간다는 거는
진짜로 이 차이점, 사실 이 차이점이라는 말이 좋게 표현해서 차이점이지 사실은 고통이에요. 우리가 고통으로 인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어, 이게 참 명확하게 세티어가 잘 표현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게임이라고 쳐보자. 여러분 게임 혹은 운동, 뭐 등산, 뭐든 좋아요. 우리가 뭔가 능력치를 오르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것들에서는 일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더 나은 단계를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해보더라도 게임 1단계에서 주구장창 1단계만 하는 사람 없잖아. 2단계, 3단계, 뭐 10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단계를 올라가려면 필연적으로 그 단계에 맞는 어떤 능력치를 개발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능력치가 습득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성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로 이 능력치, 성장을 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고통, 혹은 레벨 1과 레벨 2 사이의 차이점, 더 많은 능력치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이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더 이상 대학생이 아니기에 대학생들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물론 어떤 좋은 사람들, 좋은 부서, 좋은 직장 하게 되면 좀 그게 덜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성장할 때까지 많은 시간적 여유를 줄 때도 있지만 세상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장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들이 이 차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좀 차출다 할게요. 자, 경험적 가족 치료 뭐 이렇게 있어요. 뭐 한번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거 찍을 땐 이거 추석 끝나고 연휴라서 진짜 요즘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찍고 있어요.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티어의 가족 치료는 거의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쌤이 아마 실천론 시간에 의사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기버와 샌더와의 관계, 그 중간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을 거고, 혹시나 그게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실천론에 강의 들어가셔서 뭐지 그쪽 의사소통 방식을 조금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혹시나 잠깐만 뭐 치면 어디 이거 아니네. 이렇게 쳐야 되나? 이렇게 쳐도 안 나오네. 뭐 어떻게 쳐야지 나올까? 일단 안 나오고 유튜브 쳐야 되나? 유튜브지. 아이씨 짱나. 유튜브를 차 나가야 되겠다. 여기 있어요. 제 거 여러분 들어가시면 여기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재생 목록에 여기에 이렇게 실천론 있네. 실천론에 들어가면 어디 쪽인가? 어머 당황스러워라. 내 얼굴 띄니까 당황스럽죠. 아마 4주차인가? 4주차 같기도 하고. 소통 방식 4차? 5주차인가? 또 아니고 6주차인가?
근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언제 그때 찍어 하는 거야. 7주차 이 정도쯤 안 됐을 건데. 근데 진짜 기억이 도통 안 나네요. 아마 면담놈 했을 때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커뮤니케이션 언어 대화 의사소통에 대해서 제가 맞네. 7주차입니다. 제 수업 7주차에 제가 실천론 7주차에 대화 의사소통에 관한 수업을 제가 해놨으니까, 혹시나도 이 수업 실천론을 안 들었던 친구들은 제 유튜브 들어가서 실천론의 7주차 보면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놨어요. 제가 또 여기 와서 또 의사소통이 뭔지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 사티어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시간도 좀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사티어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에 대한 제 수업 같은 거 조금 들어보시고 좀 여러가지 기본 지식을 쌓고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티어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아존중감 이야기예요.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야 될까? 자아존중감입니다. 자아존중감의 증진이 사티어의 기본 치료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기능과 역기능, 그러니까 특히 역기능적 가족 의사소통 방식에 되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을 막 한다는 거야. 가족 안에서 말을 함부로 막 함으로써 그것이 정상적인 기능이 아닌 역기능을 일으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나의,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뭐 자녀가 부모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부모가 자녀의 어떠한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기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 의사소통 방식이 이루어진다면 자녀와 가족의 자존중감은 증진한다 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좀 적어보면, 오랜만에 적어서,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좋다면 이것이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이 긍정적 효과 덕택에 자아존중감이,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죠. 자아존중감이 증대되고, 자아존중감이 이렇게 증대되게 되면 여기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이게 좋은 가정이다 라는 하나의 도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점을 여기라는 거예요. 의사소통 방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좋은 가족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티어의 기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게 아니에요. 좋은 말이 좋은 사람, 좋은 가정을 만든다예요. 좋은 말이 좋은 사람, 좋은 가정을 만든다. 아주 심플하죠. 단순해요. 근데 참 어렵죠. 세상에 대부분 단순한 걸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인생 살다 보면. 자, 쭉 읽어보세요. 쭉쭉쭉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리스타티어가 앞에 거는 이제 역사고, 그녀가 이렇게 했던 역사고, 현상학적 관점에 지금 여기에 대한 인본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점점 게슈탈트의 이론, 현상학적 관점 이런 걸 취했다고 합니다. 기본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수업에서.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면 심리극, 가족 조각, 역할놀이,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이에요. 주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가족 안에 있는 어떤 가족의 문제점을 치료하고자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치료 기법 중에서 역할놀이라든지 가족 조각이라든지 심리극 같은 거를 한다면 사티어의 경험적 치료, 현상학적 기법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오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아니야, 하긴 이런 정서적 경험. 그래서 정서적 경험이라는 게 뭘까? 가족과 가족 간에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정서적인
감정적 교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의 특성 중에 하나를 보면 뭔가 설명해 주다, 상담에서 말한 것처럼 설명해 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 그래서 경험이 다시 뭐다? 가족 성원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열어볼 수 있는 기회, 표현, 성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경험적 치료는 우리가 앞에서 조금 잠시 지난 다른 수업에서 봤던 상담이라든지 어떤 정신 역동적, 그래서 상담은 주로 정신 역동이나 아니면 뭐 인지행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을 내가 알고 있었지만 몰랐던 걸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나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유의 상담이 아니고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경험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 경험주의가 뭐냐? 쉽게 말해서 아버지랑 뭐 사이가 좀 안 좋아, 혹은 엄마와 좀 싸웠어. 왜 엄마 아버지 싸운 이유가 아버지가 너무 나한테 막말하거나 엄마가 너무 엄마 위주로만 생각하거나 뭐 이러한 나에게 주어졌던 어떤 힘들었던 좀 나에게 고달팠던 이런 경험들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심리극이나 역할로를 하면서 바꿔줌으로써 내가 새로운 형태의 경험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잘 몰랐거나 혹은 관계 안에서 내가 이걸 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모의 마음이나 이런 걸 뭐 동생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누나 형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을 새롭게 재경험화 시켜주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부모를 어떤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기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나의 어떤 성장들 같은 것들이 이런 경험적 가족 치료 사티어식에 녹아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심리극, 사이코 드라마에서 하려고 하는 전략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극이라는 게 사이코 드라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티어는 이것들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이것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왜? 자기가 이거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죠? 궁극적으로 왜? 나의 존중감을 증대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극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궁극적 목적은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자, 넘어가 보면 자, 보통 이제 어떤 이론적 기반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하고 뭐 근데 뭐 이런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이 현재의 어떤 경험이라는 거죠. 현재의 경험. 사티어 치료의 어떤 목적은 현재 경험에 큰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 현재의 경험을 기존까지 갖고 있었던 뭐라고 해야 될까? 잘못된 혹은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경험들을 새롭게 조금 바꿔볼까 라는 것들이에요. 조금씩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잠시만. 계속 하품이 나요. 제가 좀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주요 개념 이런 게 있고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분량이 좀 그래도 좀 돼가지고 좀 빨리는 해야 돼. 너무 내가 또 내 소리만 하면 안 되잖아. 자, 자아존중감, 셀프 에스팀이라 부르는 것들이 도대체 뭘까? 솔직히 셀프 에스팀은 뭘까?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네요.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합니다. 왜 기본 욕구냐? 우리 매슬로우 단계에서 자아 실현 욕구가 있는 것처럼 그 똑같은 개념이에요. 거의 유사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존중감은 기본 욕구고 어떤 문제 해결의 에너지의 자원, 왜 자아 효능감과 연동되어 있거든요. 자아 존중감과 효능감은 연동되어 있어요. 효능감이 높은 인간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하나의 내적
자원이 된다고 제가 한번 다른 수업 시간 다른 수업에도 설명해 드린 바가 있을 거고요. 보통 존중감이 높은 효능감이 높은 인간들이 어떤 상황을 굉장히 창조적으로 변화시키고 현실을 잘 극복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왜 이런 치료를 통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낮은 자존감은 주로 자녀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로 인해서 낮아진 혹은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낮아진 자녀의 혹은 가족 전체의 자존감을 존중감을 이렇게 높이고 가치를 높이고 스스로의 장점 자원을 발견함으로써 문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존중감 자존감 효능감을 높여야 되냐,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인간에게 자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내가 처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현재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거든요. 실마리가 되는데 존중감이 너무 낮거나 효능감이 떨어지면 뭘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낮아져요. 그래서 쌤이 그만큼 수업 시간이나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의 존중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내가 존중감을 높인다는 것이 나에게 새로운 자원, 사실 새로운 자원도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내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원을 끌어다 쓰는 거죠. 우리가 금이든 석유든 석탄이든 땅에 있는 거 파야지 우리가 쓸 수 있지, 그냥 들고는 못 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하면 그냥 자원이 묻혀져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그만큼 존중감이라는 것은 누가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하는 말에서 땅을 파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씩 이런 생각 해요. 아, 어디 뭐 좋은 집에 태어나거나 좋은 학교, 더 좋은 학교, 서울대를 가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냐? 일부는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정말 집에 자산이 많다고 좋은 학교 다닌다고 다 존중감이 높나? 그렇지 않아요. 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자아 존중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효능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에 발견해내는 힘과 자원이지, 넘이 꺼내준다고 해서 그 효력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발견해내는 자원이 이런 것들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티어에게서는 자아 존중감은 다시 지금 말하지만 에너지 자원,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상황에 감사를 느낄 때 비로소 에너지라는 것이 만들어지며, 이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 부정적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 인간은 창조적으로 변하며 현실을 잘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나, 너, 상황을 말하는 우리가 있죠. 나, 너, 우리, 나, 너, 우리라고 외우시면 좀 좋지 않을까. 사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도 여러분들이 나, 너, 우리라는 상황이라는, 나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걸 말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쌤이 인행사 할 때 융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융이 인생이란 뭔가라고 했을 때 나라는 에고에서 진짜 나인 셀프, 자기를 말하는 셀프를 찾아가는 여정이 삶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융이, 구스타프 융이 인생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자기를 찾아가는 것이 삶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봤을 때 그 자기가 만약에 그 자기라면 애착, 사랑, 신뢰, 존중을 통해 갖는 나의 가치와 나의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도대체 무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애착, 사랑, 신뢰, 존중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짜 나의 가치,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오롯이 존재하는 나. 잠깐만, 갑자기 또 누가 들어올 수 있으니. 그런 나를, 아이고 죄송해요. 그런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나를 발견하는 것이 자기, 그것이 자기예요. 나의 유일성. 그래서 나의 셀프, 나의 자기라는 것은 나의 유일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인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말하는 타인은 도대체 뭐야? 너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아닌 것과의 관계된
관계에서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다 너예요. 근데 너를 보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돼요. 분명히 넌데 나랑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그걸 동질성이라 부르고, 역시 너는 너야. 나랑 완전히 다른 이질성이 발생하고, 나의 동질성과 너의 동질성, 혹은 나의 A라는 것과 너의 이질성 사이에 발생하는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는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게 너와 나의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너와 나의 비슷한 동질성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이 너라는 거예요. 그 체계이론 보면 그런 말 기억나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기억나죠? 전체는 언제나 부분의 합보다 크다. 즉 1 플러스 1을 하면 2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1 플러스 1 하면 언제나 2보다는 얘가 크다는 거죠. 이 전체라는 건 2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1과 1이 만났을 때는 언제나 1이 아니라 2 플러스 2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다. 2 플러스 3이 아니에요. 더하면 5잖아. 사실은 2 곱하기 3이면 6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계이론에서 말하는 건 체계이론. 우리 뭐 인풋, 아웃풋, 뭐 피드백 이런 거 할 때 그 체계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체계이론 이야기할 때 다시 말하지만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우리라는 이 상황은 도대체 뭘까 한번 봅시다. 도대체 이 상황이랑 이건 뭔데? 여기서는 맥락, 환경과 맥락을 의미를 하고, 가족에서는 부모, 가족에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했을 때, 이것도 쌤이 다른 수업 시간 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맥락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항상 대비되는 개념으로 내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맥락을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해요. 컨텍스트라고, 내용은 여러분이 많이 쓰죠? 컨텐츠라고 합니다. 자, 컨텐츠와 컨텍스트라고 우리가 서양에서는 표현하지만, 자, 우리가 쉽게 말 읽어보자. 내가 막 기분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는 막 떡볶이나 매운 게 땡겨요. 왜? 나 사실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한 번씩 매운 게 땡길 때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매운 걸 먹는 거는 컨텐츠가 맞아요. 매운 걸 먹고 싶다는 컨텐츠가 맞는데, 나는 평소에 매운 걸 안 좋아하지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면 매운 게 땡긴다고 했을 때, 내가 매운맛을 정말 좋아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쉽게 좋다고 말을 못하죠. 이렇게 말하겠지. 나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매운 걸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적절하겠죠. 이런 것처럼 컨텍스트, 맥락이라는 것은 변동이 있다는 뜻이에요. 변동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if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겁니다. 내용에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매운맛, 뭐 코스빌 지수인가? 코스빌 지수에 뭐 3, 5, 뭐 이런 매운맛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일주일 뒤든 1년 뒤든 차이가 없죠. 그러나 내가 매운 것을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오늘, 어제, 내일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맥락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는 때로는 시간이 포함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조건이라는 게 포함됩니다. 사실 조건과 시간도 거의 유사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간과 조건이 포함이 되죠. 이런 것이 맥락,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개념 안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시간과 조건이 함께 존재한다, 공존한다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럼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아 존중감을 봤을 때 나와 너와 뭐가 필요하다? 시간과 조건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나와 너와 만나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혹은 네가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안 맞고 조건이 안 맞으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네가 사랑스러운 존재도,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랑이 안 되는 것처럼 인간의 존중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중감도 내가 있어야 되고 너가 없이 내가 존중감 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안에서 존중감이 발현되는 겁니다. 즉 어떠한 시간 안에서 발현되고 어떠한 조건이 맞아야지 나의 존중감이 발현돼요. 아시겠죠? 종종 이런 말 써요. 자아 존중감이 있으면 타자 존중감이 있나요? 뭐 이런 말은 없죠. 왜냐면 나의 존중감이라는 건 오롯이 나한테 느끼는 감정이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고, 내가 타인에 느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타자의 존중감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뭐 신뢰성이라든지 타인을 존중할 수는 있어요. 내가 사실 내가 존중한다는 건 나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타자 존중감이라기보다는, 타자 존중감이라는 말은 사실 타인의 존중감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개념이에요. 내가 타인을, 그러니까 자아가 타인을 존중한다는 건 되지만 타자 존중감이란 말이 나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굳이 말을 짓자면 자의 타자 존중감, 자아 타자 존중감은 있을 수가 있지만 타자 존중감은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사티와 이제 경험적 치료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쭉 다시 보면 의사소통을 굉장히 명확하게 합니다. 의사소통 뒷부분에 해야 될 얘기지만 모호한 말이 아니라 명확한, 싫고 좋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 보통 사티어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가정, 엮이는 가정을 가보면 대부분 의사소통이 모호하고 간접적이라고 해요. 즉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좋다 싫다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기에 사람은 그게 해도 괜찮은지 알고 그냥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알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싫고 좋음을. 그래야지, 직접적으로 해줘야지 가족의 어떤 순기능이 되살아나고 각 개인의 가족 성원의 자아 존중감이 증가한다 라고 사티어는 주장을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보통 이렇게 보면 사티어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유형을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놔둬요. 보면 뒷부분 내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있는데 한 번씩 조금씩 볼게요. 사티어는 의사소통 유형을 보통 우리가 의사소통 얘기할 때 시청하는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있고, 이것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치하는 경우는 건강한 의사소통이라고 하지만 언어와 비언어가 잘 맞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불일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며, 이것을 주로 아첨, 초이성, 비난, 산만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이성형은 책에마다 좀 다른데 좀 적어놨어. 뭐냐면 계산형이라고도 해요. 책마다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다른 책에 있는 거 계산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딨지, 이게 산만형. 산만형은 회피형이란 말도 쓰지만 다른 책에서는 혼란형이라는 말도 좀 쓰기도 합니다. 이게 건강한 의사소통 형이죠. 건강한 이렇게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이런 표현을 책마다 조금 달라요. 책마다 달라서 제가 다른 데서 쓰는 표현을 좀 찾아와 봤어요. 자, 먼저 이제 이게 생존 유형인데, 그래서 왜 생존 유형이라 하면 긴장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긴장이란 어떤 불안, 긴장이 발생하죠. 보통 정신역동에서는 그것을 자기의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를 통해서 그 긴장을 처리를 하지만 이 사티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떠한 언어적 표현으로서 긴장을 처리한다고 가정하거든요. 자, 먼저 회유형을 봅시다. 읽어보면 상대의 기분에 맞추려고 애쓰고 사과하고 반대하지 않고 부친성 있게 하려고 해요. 근데 내면에는 내가 싫어하면서도 남한테 자꾸 막 아첨하고 회유하니까 당연히 나를 존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이 싫은 거를 하면서 존중하기가 좀 힘듭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지 못하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내가 이런 사람들은 내 자신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뭘 요청을 못해요. 뭐 요청하는 걸 엄두도 못 내면서 이렇게 있다고 하죠. 색깔 좀 다른 걸로 해볼까?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 가족 성원이 있다면 굉장히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주로 아부하고 아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나는 가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은 그러니까 자기 무시를 해요. 자기 무시, 타인만 존중하는 거죠. 상황만 존중하는 거예요. 무조건 비굴한 사람이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유형의 대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자기가 분명히 이거 싫은데도 막 자꾸 괜찮다 그러고, 그죠? 막 기분 달래주려고 하고, 뭐 이런 거 가족 안에서 안 보여? 주로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 할 때 이런 걸 써요. 엄마들이 애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아이를 달래려고 하고 회유하려고 하고, 아이가 밥 안 먹었을 때 밥을 안 먹여야 돼요. 사람은 배가 고프면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느 동식물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근데 애가 밥 안 먹는다고 따라다니면서 밥 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하면 뭐 해준다 뭐 해준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엄마의 가치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엄마 유형 중에 하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엄마가 엄마의 가치를 스스로 떨구냐고. 애가 밥을 안 먹이면 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왜 애가 밥을 안 먹는다고 자꾸 이렇게 좋은 거 해주려고 하고 하면 그럴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동물은, 심지어 식물도요, 그냥 주면 먹어요, 배고프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밥을 안 먹을 때는 안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쉬워요. 이게 가장 쉽다고요. 여기서 밥 안 준다고 땡깡 부리고 우는 애한테 달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명확하게 아이한테 말을 해줘야 돼요. 네가 안 먹었다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먹으면 내가 주겠다고. 이 말을 함부로 못하고 이렇게 1년, 3년, 5년, 10년 지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는 언제나 이런 사람이 돼요. 부모가 가치 없게 돼버립니다. 부모의 가치 없음은 이런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애 밥 먹일 때부터. 애 밥 먹일 때부터 부모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려요. 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엄마들 입장에서, 아빠들 입장에서는 애 그냥 밥 안 먹으니까 뭐 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첨형, 해위형 인간들이 쓰는 표현들이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다 내 잘못이다. 왜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면 네 잘못이에요. 그죠? 명확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잘못이거나 최소한 우리 잘못이다 정도 나와야죠. 왜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 안 했는 건데. 그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아시겠죠? 뭐 이런 신체적 영향 이런 거 좀 무시하고 요것 정도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비난형. 탓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환경을 타고
독선적이고 명령적이고 뭐 이런 것들. 보통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나는 외로운 실패자다라고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건 진짜 고집이죠. 이거 완전. 이런 고집들. 막 대도 안 되는 고집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합당한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비판은, 건전한 비판은 우리 사회가 언제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비난이 할 때 있어요. 비난이란 게 뭐냐? 근거 없는 것들이에요. 혹은 근거가 있어도 그 근거가 잘못된 근거. 잘못된 근거와 잘못된 근거 없는 비판은 비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비판도 사실은 비난에 가깝습니다. 내가 무언가 비판할 때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방향성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난은 어떤 부모와 자식 간에서 자식이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기도 해요. 혹은 어떤 부모들, 특히 이제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정신 문제가 갖고 있는 부모가 자식을 다 너 때문이라고.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안 좋아. 뭐 엄마 아버지 중에 한 명이 불륜으로 인해서 바람이 났어. 그걸 자식한테 핑계를 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학대하고 자식은 아무 죄가 지은 게 없는데 이런 비난들이 나와요. 정말 황당하죠. 자식 입장에서는. 혹은 마찬가지로 부모 입장에서 황당해요.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비난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아까 아첨형보다 더 안 좋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비난형은 뭐 최악 중에 하나죠. 이런 거 모두 네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왜 내 잘못이야? 네가 잘못한 거잖아. 왜 네가 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왜 나한테 그래? 그렇잖아? 왜 나를 탓하지?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탓할 때 이게 만약에 정말 근거 없는 비판이면 그냥 여러분 그건 무시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이게 그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거나 뭐 등등등, 저도 살다 보면 저조차도 이런 비난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내가 언제 비난을 당하냐면 학생들한테 비난을 많이 당합니다. 저 선생님은 뭐 과제가 많다. 실제로 과제가 안 많거든. 내 수업에 과제가 많지 않아요. 과제가 어렵다까지는 뭐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과제가 많다라는 비판은 비판이 아니에요. 비난이에요. 형편없는 학생들이 저한테 하는 비난이죠. 과제가 뭐 많아? 많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많은 줄 알고 내 다른 19분 교수님하고 비교한 적도 있어요. 진짜 많은 줄 알고. 시간으로 따졌을 때 절대 안 많았거든요. 그냥 이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뭐 심지어 이런 것까지 하더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 위주로 점수를 막 준다. 어떤 근거 없이 막 성적을 준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아는 친구들 알아요. 저랑 진짜 친한 그 학생 몇 명 있어요. 그 남학생 몇 명, 뭐 거의 뭐 한 학기에 한두 번씩 저희 집에 와서 잠도 자고 밥도 같이 먹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정말 제 수업 다 A 받았냐? 아니에요. 그 친구 중에 한두 명은 제 수업에 C도 맞고 막 그래요. 한 번도 제가 제 어떤 사사로운 그걸로 준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구한테도 A도 많이 줘요. 왜? 잘했으니까. 그 친구는. 이거는 저희가 정말로 단언컨대 한 번도 사사롭게 성적을 줘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 수업 시간에 매일 A 받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걔는 정말 잘했기 때문에 A 받아요. 제가 물었지. 제가 다른 쌤 수업에 그 학기 A 받았나? A 받았대요. A 받았대요. 아니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몇몇 친구들, 여러분 이 수업 듣는 친구 말고 여러분 수업 듣는 선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하는
일종의 막 여러분들이 써제게임이나 에타도 나 봤거든. 이게 막 딴 애들이 막 보여줘가지고 정말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무시했어요. 이런 애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근거 없는 비난은 우리가 무시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초이성형은 뭐다?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이렇게 보자. 어떠한 감정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침착하고 냉정하고 탁탁탁 보인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런 걸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으로 오인되기도 하지만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이성형은 보다 계산형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식이냐면 일종의 상황이에요. 나와 앞에서 두 가지는 나, 너를 이야기했으면 이 사람은 나와 너를 이렇게 무시하고 상황만 중시해요. 상황. 그리고 어떤 규칙, 절대성 이런 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완고하고 냉담하고 굉장히 독재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 감정이 잘 표출되지 않는 사람, 너무나 원리 원칙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리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한테는 맥락적인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맥락적인 거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만 옳다. 보통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집단이 대부분 어디냐면 공무원 집단이에요. 공무원 집단이 특히 이러한 유의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예. 이렇게 안 그런 사람도 이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좀 되게 많이 있고요. 제가 공무원이 다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 유독 공무원 집단에서 이렇게 행동하려는 사람이 좀 많다고요. 혹은 이렇게 이런 성격을 지닌 사람이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우리 행정학과니까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규제라든지 뭐 1년에 이런 것들을 배우시다 보면 공무원한테는 기본적으로 재량이라는 게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이 폭이 굉장히 좁아요. 만약에 일반 직장이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한 10 정도 된다면 공무원들은 1 이하예요. 그러니까 재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게 너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계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죠. 왜? 하고 싶지 않아도 규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의 어떤 태도 규칙 자체가 이렇게 계산하게끔 유도를 해놨어요. 여러가지 조치를 보면. 물론 그것이 상위직 공무원으로 갈수록 이런 재량이 늘다 보면 이게 좀 많이 풀리긴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한테 급이 높아져 가지고 재량을 넓혀준다고 치더라도 이게 갑자기 변할까? 쉽지 않죠. 그래서 초이성형 보면 이런 것들 되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어떤 완고하게 보이려고 하죠. 서번트라고 하긴데 스타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하고 조용하고 침착하게 해양된 어떤 강박적인 관념들이 있어요. 이 권위적인 행동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 상황을 어떤 경직돼 있는 상황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나와 너는 무시되어 있고 이 상황 안에서만 신경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법만 규칙만 신경 쓰는 사람들. 우리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거잖아. 아첨형 같은 경우에는 타인만 신경 쓰고 나를 굉장히 무시하는 게 있죠. 자기를 굉장히 무시하는, 무가치하게 하고, 비난형은 타는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러한 초이성형들은 상황만 중요히 생각하고 나와 타인의 가치는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만형 볼까? 3만형은 굉장히 뭐 재밌고 익살스럽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대요. 막 사람들에게 분산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성 중에 3만형들의 특성 중에 보면 이 사람은 다
다 무시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와 상황 자체 다 무시하고 그 어느 상황도 신경을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했잖아. 항상 everything은 nothing이라고. 이 모든 것을 무시하다 보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무시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나도 무시되어 있고 너도 무시되어 있고 상황도 다 무시하다 보면 에너지가 사실은 이제 거의 바닥이 나는 거지. 내적 자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적 자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뭘 채우려고 또 노력을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계속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주의를 끌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굉장히 산만해가지고 어디 가서 맨날 사고치고 말 안 듣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걔가 계속 이렇게 막 사고치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내적 자원이 고갈됐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는 일종의 발악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뭔가 위험한데도 전혀 위험하지 않게 인간 본능적으로 이게 위험하다고 느끼거든요. 애든 어른이든 어떤 위험한 상황 갔을 때 굉장히 그게 위험하다고 느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난 유형이 있죠. 보통 그래서 3만형은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산만하고 혼돈스럽고 뭔가 이런 아이들은 말도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 애가 너와 나의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캐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맥락인지를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헛소리하고 막 중구난방 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얘가 지금 왜 이런 그러니까 맥락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대화가 잘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이게 사티어가 말하는 기본적인 의사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되지 못한 유형의 인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정도 하고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수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